저는 GOP 철책에서 근무하면서 규정상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의 한 여군이 털어놓은 고백은 눈 내리던 새벽 DMZ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끝내 보고하지 않은 그날의 일은 분단 70년의 역사가 한 인간의 눈빛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당직실에서 혼자 울며 되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가을이 오려는지 아직 여름인지 딱 그 경계 어딘가에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바람에는 벌써 찬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초소 옆 소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멀리 산등성이가 선명하게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북쪽 하늘이 보이는 동네에서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면 맑은 날엔 산이 겹겹이 보였어요. 어른들은 저 너머가 북한이라고 했지만 어린 저한테 그 산은 그냥 산이었습니다. 다를 게 없는 그냥 산.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연아, 저 산 너머에 우리 고향이 있단다. 할머니는 황해도 분이셨거든요. 6.25 때 피난 나오셔서 다시는 못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꼭 북쪽 창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오래오래 그 방향을 바라보셨어요. 밥도 드시고 술도 한 잔 부어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전 그게 그냥 할머니만의 습관인 줄 알았어요. 분단이라는 게 교과서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한테 그 창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창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군을 지원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굳이 왜 군대를 가냐고, 다른 길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끌렸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뭔가를 지키고 싶었달까요? 할머니 상 앞에 차려진 그 음식들처럼 잊히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할머니 눈빛이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GOP 배치도 제가 자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이 그랬어요. 거기 진짜 심심하고 힘들다. 왜 거기를 가려고 해? 근데 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바라보던 그쪽을.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철책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고 덩굴이 감기고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어요. 어떤 구간은 녹이 너무 슬어서 흑색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게 처음엔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너머는 산이었습니다. 그냥 산. 남쪽 산이랑 다를 게 없는, 가을이면 단풍 들고 겨울이면 흰 눈 덮이는 그냥 산이었어요.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쪽 산에도 이쪽 산에도 똑같이 피는 진달래가. 전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얇은 철망 하나가 전부인가 싶어서요. 진달래는 구분 못하는데 사람은 왜 구분해야 하는 건지. 근무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초소로 나가고 몇 시간 서 있다가 들어오고 밥 먹고 훈련하고 자고. 처음 몇 주는 긴장이 됐어요. 저 너머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인간이 참 무섭죠. 뭐든 익숙해지잖아요.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왜 전쟁 얘기를 그렇게 담담하게 하시나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쌍안경은 초소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임무상 정기적으로 저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꽤 좋았어요. 산이 가까워 보이고 나무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이고 어느 날은 새 한 마리가 철책을 넘어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냥 훌쩍 넘어오더라고요. 새는 몰랐겠죠.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 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그렇게 쌍안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저편 산자락을 훑는데 뭔가 눈에 걸렸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군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저쪽 초소 언저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보는 건 아니었고요. 원래 저편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머리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쌍안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처럼. 렌즈 너머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론 실제로 마주친 건 아니죠. 쌍안경 너머 쌍안경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전 그 사람 나이가 저랑 비슷하겠다 싶었습니다. 군복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어려 보였거든요. 지쳐 보였어요. 배가 고픈 것처럼요. 볼이 홀쭉하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그게 맨 처음 제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 밥은 먹었을까? 바보 같죠? 군인이 적 초소 보면서 밥 생각을 하다니.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 제가 할머니한테서 자주 보던 것과 비슷한 그 눈빛. 그리운 게 있는 사람의 눈빛. 그날 저녁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그 눈빛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위험한 존재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그 눈빛은 제가 아는 나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랑 비슷한 나이에 거기 있는 사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균열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가 가르쳐준 것과 내가 눈으로 본 것 사이의 균열이. 그 뒤로 저는 자꾸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임무도 임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있나 싶어서요. 이상한 일이죠. 군인이 경계 근무 서면서 적 초소를 기다리다시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저도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춰지질 않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이번엔 좀 더 오래 봤습니다. 군복은 낡아 보였고 모자챙이 구겨져 있었어요. 키는 저보다 클 것 같았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왠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처럼. 그 시절 뉴스에서 북한 식량난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 때였거든요. 강냉이죽도 못 먹는 날이 있다고,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군인들이 제대로 먹고 지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 이야기라는 게 실감이 됐어요. 저 사람 오늘 뭘 먹었을까? 따뜻한 거 먹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여기 서 있는 건지, 빈속에 서 있는 건지. 같이 근무하던 선임 하사님이 한 번은 그러셨어요. 야, 박하사, 쌍안경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눈 나빠져.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좀 붉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선임 하사님은 뭔가 눈치챈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쌍안경을 가져가서 자기가 한번 들여다보시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얼굴도 쌍안경으로 본 게 전부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름이 생기면 더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혼자 멀리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산 능선을 오래 바라봤어요. 뭘 보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고향 생각을 하는 건지, 가족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건지.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고향이 있겠구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구나. 북한 군인이라도
어머니가 있을 거고, 밥상이 그리울 거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이 있을 거라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때 저한테는 진짜 새로웠어요. 그때까지 저는 저편을 사람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이나 위협으로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 너머를 적이라고 배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체제가 다르고 총부리가 서로를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시절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가 달라지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분들이 겪으신 건 진짜 전쟁이었고 진짜 상처였을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24세 쌍안경을 들고 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 군복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할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늘 그러시듯이. 전 네, 잘 먹었어요 했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을까? 오늘 저녁 배는 채웠을까? 이상하죠? 저도 압니다. 군인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임무가 있고, 규율이 있고, 저 너머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 눈빛 하나가 뭔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제가 잘 닫아두고 있던 어떤 문을. 그렇게 저는 매일 그 얼굴을 찾게 됐습니다. 쌍안경을 들 때마다.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됐고, 없으면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어떤 날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군인이 적초소의 군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그때 몰랐지만,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DMZ 쪽은 눈이 더 일찍 오거든요. 산이 가까우니까. 새벽 근무를 서러 나갔는데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책에 눈이 쌓이고 철조망에 흰 눈이 걸려 있었어요.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새벽이었어요.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했어요. 노루가 가끔 나오거든요. DMZ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다 보니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철책 가까이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즉각 규정대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무기를 쥔 게 아니었어요. 빈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처럼. 아니, 항복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보이려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저는 규정대로 경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자 그쪽에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쏘지 마세요. 한국말이었어요.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충격이었는지. 같은 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제가 쓰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쏘지 마세요. 5글자.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눈 속에서, 새벽 어둠 속에서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심장에 꽂히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바로 상황을 보고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적 군인이 철책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그 말이 너무 사람 같아서, 너무 외로운 사람의 말 같아서 저는 무전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군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이 왔습니다. 철혁입니다. 김철혁. 그리고 잠깐 후에 당신은요? 지연. 저도 모르게 답했어요. 박지연이 아니라 그냥 지연이라고. 계급도 성도 없이.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잠깐 서 있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같은 눈 아래, 같은 추위 속에서 같은 말을 쓰는 두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춥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뜬금없이.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냐고 묻다니. 춥죠. 제가 답했어요. 거기도 추워요? 그러자 네, 많이 춥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그 짧은 순간이 제 안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이름이, 쏘지 마세요. 그 5글자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그날 제가 배운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았어요. 규정대로라면 즉시 보고했어야 했고,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자꾸 걸렸어요. 들킨 군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뉴스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철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하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희만의 신호가 됐어요. 말 없는 인사. 살아있다는 확인.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을 나누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 있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 쌍안경 너머로 눈이 마주치면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초소에 나갈 때 쌍안경을 챙기는 게 왠지 더 설레는 일이 됐달까요?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 또 당황했지만 저는 그 감정이 뭔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걱정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냥 군인으로서의 경계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지 스스로한테 계속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전우들한테도 가족한테도 절대 말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혼자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저는 매번 쌍안경을 들고 그 자리를 봤습니다. 없었어요. 다른 군인들이 지나다니는 건 보였는데 철혁은 없었습니다. 부대 배치가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불안했습니다. 왜 없는 걸까? 혹시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가 들킨 건 아닐까? 북한에서 그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남쪽 군인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알려지면. 생각만 해도 등이 서늘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북한에서는 작은 일 하나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말이 그날만큼 실감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날도, 닷새째 날도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잠도 잘 못 잤어요.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아서요. 말을 걸지 말았어야 했는지
이름을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지. 엿새 만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숨을 후 내쉬었어요.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그 사람은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불편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끄덕임이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게 다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 딱 한 줄만 썼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돌아왔다. 다행이다. 그게 다였어요.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키기엔 조금 늦었다는 걸. 이 사람이 그냥 철책 너머의 군인이 아니게 됐다는 걸. 그 새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때였어요. 밖에 나가면 코끝이 아릴 만큼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패딩을 2겹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당직 근무가 아니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이 자꾸 철책 쪽으로 향했어요. 총성이 났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탕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발.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군복을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운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 손 떨림이었습니다. 귀순자 발생. 누군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귀순. 북쪽에서 넘어오는 사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닐까 싶으면서도, 혹시일까 싶으면서도. 다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해서 철책을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지뢰를 피해서. 총성은 북한 쪽에서 쏜 거였어요. 도망치는 사람을 향해서. 총알이 다리를 스쳤다고 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실려오는 걸 봤습니다. 들것에 누운 채로. 얼굴은 군복 모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체형이, 그 어깨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좁은 어깨가 눈에 익었어요. 철혁.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입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입모양만. 규정상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됐어요. 여군 하사가 귀순자 현장에 뛰어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발이 움직였어요. 선임 하사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 하사, 이리 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의무실 쪽으로 사라지는 걸 그냥 서서 봤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봤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살아있었어요. 스스로 총에 맞으면서도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결심인지, 얼마나 힘든 결심인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무서웠던 건지, 다행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 긴 시간 동안 모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물을 틀어놓고 울었어요. 소리가 들릴까봐. 살아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총을 맞으면서도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뭘 결심한 건지. 그게 다음 날 아침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얼마나 무거운 건지. 한겨울 새벽에 지뢰밭을 건너온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밤 내내 그걸 생각했습니다. 귀순자는 바로 상부로 이송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신원 확인, 조사, 그리고 정착 절차. 국가정보원을 거쳐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몇 달을 지내야 하고요. 저는 그걸 교육으로 배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규정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차로 보는 것 같아서요. 철혁은 다음 날 이송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저녁이 되어서야 들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며 한 말로요. 어제 넘어온 사람, 아까 차 왔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가 왔더라. 그 짧은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이송 전에 의무실에 들렀을 때. 저는 그 앞 복도를 지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이 거기로 갔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무실 유리문 너머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처음엔 얼굴을 못 봤는데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우리는 몇 초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은 못했어요. 유리문을 열 수도 없었고요. 그냥 봤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유리가 그렇게 얇은 게 이렇게 두꺼운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달랐습니다. 초소에서 쌍안경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보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군복 자국이 남아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뭔가를 이겨낸 사람의 눈빛.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괜찮다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인 건지. 저도 끄덕였고요. 그게 다였어요. 말 한마디도 손짓 하나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충분한 것 같기도 했고요.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차가 왔다는 소리를 누군가 불렀을 때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을 약간 절뚝이면서요. 문 쪽으로 걸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쪽을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군인 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는지 쳐다봤는데 저는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그리고 멀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다음엔 어디에 있을 건지. 같은 나라 안에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는 것 같은지.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을 때보다 차에 타고 멀어지는 순간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철책보다 더 높은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부디 마지막이 아니기를. 언젠가 말로 할 수 있기를. 유리가 아니라 그냥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제대를 하고 나서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복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보기엔 그냥 군 전역하고 학교 돌아온 평범한 여자애. 근데 저는 그 기간 내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철혁이 하나원에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귀순자들은 대개 거기서 몇 달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생활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 후엔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정착하는 거라고. 어디에 배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건지. 저는 가끔 상상했어요. 지금 거기서 뭘 배우고 있을까?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이 신기했을까? 처음 마트에 가서 물건이 넘쳐나는 걸 봤을 때, 처음 따뜻한 밥을 실컷 먹었을 때,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 밥을,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처음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어요. 철혁이 처음 이쪽에 왔을 때 가장 낯선 건 뭐였을까? 자꾸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은 같은 말을 써도 50년이 넘는 세월만큼 달라져 있거든요. 말투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고. 북한에서는 지하철을 지하철도라고 한다던데 핸드폰을 손전화라고 한다던데. 그 사람이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어땠을까? 처음 스마트폰을 봤을 때 어땠을까?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탈북민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집어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군대 생활, 배급, 사상교육, 감시.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면서 철혁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이랬겠구나. 이런 걸 견뎌온 거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싶었어요.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 밥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했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지연아, 통일이 되면 할머니 고향에 같이 가자. 할머니 살던 집 한번 보고 싶다.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통일이요. 할머니한테는 그게 고향집 한번 보는 거고,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한테는 그게 다시 만나는 거고, 철혁한테는 이쪽에 새로 사는 거고, 저한테는 뭘까요? 그때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짜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교과서 속 목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기다린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하는지도 몰랐고요. 유리문 너머 몇 초가 전부였는데 그날 새벽의 총성, 들것에 실려오던 모습, 복도에서의 끄덕임. 그 장면들이 자꾸만 또렷해졌습니다. 잊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고 이사를 했어요. 그 사이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나올까 싶어서. 탈북민 관련 소식이 나오면 더 주의 깊게 들었고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기다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웃으면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문을 열어두는 거였어요. 언젠가 그 문으로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닫으려고 했는데 닫히지 않았어요. 다시 만난 건 제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연결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우연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만남은 준비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더라고요.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군 시절 그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뭔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이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당연히 철혁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서울에 탈북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강사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북 경험을 나누는 강의를 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걸렸어요.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억양.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철혁이었습니다. 살이 좀 붙어 있었고 옷도 다르고 머리도 달랐지만 그 사람이었어요. 그 눈빛이, 그 어깨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철혁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북한에서의 생활을, 왜 결심했는지를,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새벽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려오던 사람, 들것에 실려오던 사람, 유리문 너머에서 끄덕이던 사람.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선이 스쳐 지나가나 했는데 멈췄어요. 그 사람 눈이. 그리고 천천히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 씨예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눈 내리던 새벽에 들었던 이름을. 저는 그냥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철책도 없고 쌍안경도 없고 유리문도 없는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쏘지 마세요 했을 때 끄덕여 주셨잖아요. 보고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참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오래된 말 같아서, 너무 멀리서 온 말 같아서. 우리는 그날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는 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닷새 동안 그가 어디 있었는지도, 왜 그날 새벽 결심했는지도. 철혁은 그날 상관한테 심하게 혼났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래서 며칠 감금 상태로 있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저는 일기장에 다행이다라고 썼던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조용하게, 따뜻하게. 저도 웃었고요. 쌍안경 너머로 그 사람을 처음 봤던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이상하고 긴 길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철혁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 자기처럼 넘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직 북에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명절마다 북쪽 창문 앞에 상 차려놓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운 사람을 향해 차려놓은 밥상. 분단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명절에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 철책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철망 하나가 사람을 가르고 가족을 가르고 마음을 가르고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오열하시는 어르신들 보셨죠? 그게 그냥 TV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통일되면 같이 가요. 꼭.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래, 꼭 그러자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렸고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철책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사람이 있어요. 밥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날 철혁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땅에 발을 딛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언젠가 그 철망이 없어지는 날, 할머니가 그리던 고향 집에 함께 가는 날을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채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